예, 안녕하세요. 예,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멀리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지금부터 건설안전학회 제3회 건설안전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건설안전학회의 건설기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호종관입니다. 예, 먼저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코로나19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히 이 발제자분들 5분이나 계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신경 써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세미나는 건설기계의 주요 이슈와 사고 예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께서 발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럼 먼저 발제자님을 먼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안전보건평가원의 오병섭 원장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발제하실 하실 분이 이제 한밭대학교의 이동훈 교수님. 그 다음에 안전하는 사람들의 이효배 대표님입니다. 그리고 니 컨디션 협회의 배진우 사무총장님. 끝으로 건설기계평가원의 김희승 대표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발제자 분들을 모두 소개해 드렸고요. 이제는 학회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힘써주시는 신주열 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오시죠. 예,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주열입니다. 당연히 안홍섭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본학회 건설기계안전위원회 주관하는 세미나에 개인 인사를 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또 회장님께서 공공기관 안전평가 관련 정부 회의를 참석 중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해주시는 5분들, 금방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시 검명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5분들에게 회장님을 대신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에서 또 가장 열정적으로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위원회 중에 하나가 또 건설기계안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호정관 위원장님께도 회장님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건설 산업이 국가 인프라 건설이라는 중대한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빈발하는 건설 사고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환경 및 사실은 공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18년도에 자살, 교통, 산업안전 3대 사망 절반 줄이기를 추진해왔고, 거기에 대한 목표로 이제 발주자 및 원청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부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사고 사망자를 보면 458명. 458명이고 2019년 대비 30명이 거꾸로 사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어려운 환경에 있고, 또 사망 만인율 봐도 건설업은 2.0이고 산업 전체 평균이 0.46입니다. 전체 대비 한 4배 정도 높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전체 사고 사망자 중에 20%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우리 건설기계안전위원회에서 하는 본 세미나가 굉장히 의미 있고 앞으로 중요한 세미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오늘 같은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건설 현장 안전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또 서로 공유하고, 또 건설 정책 개선 사항들을 또 발굴을 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 산학연 모든 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이게 말씀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학 회장님의 컨펌을 받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렵고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발표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남은 한 3시간 동안 의미 있고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세미나를 직접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 주제는 한국안전보건평가원의 오병섭 원장님께서 건설기계 중대재해 이슈와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서로 상호간에 반갑습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건설기계의 중대재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그 이슈가 뭔지, 그래서 그걸 솔루션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그래서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목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이슈와 그 솔루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간단히 발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사업장에 우리 건설기가 활동하는 사업장의 상황, 그리고 거기서 중대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슈, 그리고 고위험 작업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것,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또 메커니즘, 그리고 현장에 있는 위험 요인, 안전 대책,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첫 마디로 요즘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중대재해 처벌법이 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계와 또 사업장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대기업에서 아주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는 특히 건설기계 쪽에 포커스가 자꾸 맞춰지고 있는데, 복잡하게 얽힌 작업 상황, 또 도급과 하도급 관계, 또 우리 그 근로 형태 특고, 말하자면 조종사의 신분, 뭐 이런 것들이 계약 관계 불명확하고 모호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악유 요소가 된다. 그래서 오늘 주제로 제가 건설기계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어떻게 그 안전조치를 취해야 되고, 주체는 누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 책임과 역할을 어떻게 하며 위반성을 어떻게 구분하며 귀책 사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상호 복잡한 얽힌 문제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면은 건설기계 사용은 우리 현장에서 보면, 사업장에서 보면 중대재해를 노출하고 밖에서 작업하고 또 높은 곳에 작업하고 또 연약 집안에 작업하고 막 이래서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작업 직군에 속합니다. 하여간 그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면은 건설기계가 꼭 끼게 돼 있어요. 엊그저께 발생한 광주 그 사건도 보면은 굴삭기가 끼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냥 건설공사라고 해서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건설기계가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설기계는 굉장히 중대재해를 다루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중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체가 되는 우리 그 특고, 그 조종사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조종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조종사를 어떻게 역량을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슈로 등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설기계 작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한번 나눠봤어요. 어떻게 나냐면 건설기계 작업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졌냐 보면은 사업주의 계약에 의해서 건설기계 조종사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건설기기를 사용해서 노무를 즉 작업을 제공하는 활동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사업주가 있고 그리고 또 건설기계 조종사가 있고 사업장이 있고 복잡한 사업장이 있고 또 건설기기를 사용하고 그리고 노무를 제공하는 방식도 여러 방식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사업주가 누구냐?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하냐? 그럼 사업주가 여럿이다 이거요. 발주처도 있고 또 도급인도 있고 또 하도급인도 있고 또 거기에서 또 그 관계수급인이 있잖아요. 관계수급인이 있어 차주가 있고 또 그 조종사가 있고 또 자기가 직접 차주면서 고용하는 형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주의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정해야겠다. 그래서 사업주는 그 어떤 일을 하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어떤 소양을 리스크를 다루는 능력이 있어야 되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어떤 적용을 받고 있느냐, 적용 법령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긴급 시에는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이제 구분을 다 해놨어요. 사업주 측면에서, 건설기기 조종사 측면에서, 작업 장소적 측면에서, 그 운전 작업 측면에서, 또 노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작업을 분류해 보니까 어차피 리스크를 다루는 형태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이슈로 제출 다룰 수 있는 것이 안전 리더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안전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책임과 권한이 명확치 않다. 아레날이 정해지지 않지 않냐. 그래서 책임과 역할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획할 때 예산하고 또 그 지원이 하니까 공기 단축도 있고 또 가격 문제 뭐 이런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또 특히 시스템적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정형화되지 않고 움직임이 많고 또 단순 작업이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도 시스템 구축에도 굉장히 그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 사업주 측면에서 있고 그리고 조종사 측면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6조에 보면은 근로자가 준수할 그걸 적용을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40조에 있는 조종사의 기준 준수 또는 그 법령 준수 의무 그리고 또 77조에 가면 또 우리 그 사업주가 정해주는 그 기준들을 준수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그 건설기기 조종사에서 이슈로 동작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배제해서 뭐냐면 작업 중지권 그리고 현장에서 원 스트라이크제, 투 스트라이크제 해서 그 퇴출제 그리고 긴급했을 때 그 긴급 대피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조종사에 관한 그 이슈로 도래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조종사들이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고 안전조치를 어떻게 준수를 하고 또 기준 준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자기들이 뭘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모른다는데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주 측면에서도 어디까지를 사업주가 그 관여를 해줘야 할 것인가 그리고 조종사 측면에서도 법령 준수라든가 기준 준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명확치 않다는 거 그리고 작업 장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작업 장소에서는 작업을 일시키려면은 작업 계획서를 세우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 사전 조사를 하고 통제를 하고 방어를 하고 뭐 장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들과 건설기계와 관계에서는 약간 모호성이 있어요. 여기까지를 건설기계에 대해서 해줘야겠다 그런 것들이 좀 그 예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장소에 대해서도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토공 작업이라든가 하역 운반 작업이라든가 하역 취급 작업, 포장 작업 이런 데서 이제 어떤 특별한 작업 계획서를 세우도록 되어 있고 안전 조치를 취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험성 평가 제도가 항상 누락이 돼요. 안전계획서나 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뭐 이런 데서 보면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그 형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 보여주기는 형식, 실제 건설기계에서 장치에 대한 문제 있는가, 방호장치라든가 안전장치에 대한 문제 또는 작업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제반 문제를 이렇게 이슈로 도출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이 이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된 광주 사건, 광주 사고 났잖아요. 보면 근로자가 누구고 그다음에 누가 피해를 입고 누가 죽냐, 건설기계에서 누가 죽냐, 건설기계 조종사 자신이 죽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작업장 내에는 신호수라든가 또는 작업하는 작업하면서 제3자가 죽는 경우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3자가 죽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중대 산업재해가 아니고 중대 시민재해예요. 이랬을 때 우리 건설기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하나의 이슈로 등장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종사의 정의는 임대를 받고 작업하는 사람이 조종사인데, 여기서는 한 가지 그거예요. 조종사하고 제가 조종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차면서 자기가 조종하는 경우, 이랬을 때 법률 관계 이런 것도 모호한 것이 있어요. 이슈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건설기계 사업장은 대부분 보면 복잡하게 얽힌 작업 상황이 있어요. 콘텍스트라고 하는데 그 상황을 아까 리더십 얘기했는데 조종사가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솔루션을 했을 때 전체를 통제하고 자기가 자기 통제하는 작업 지휘자가 있지만은 테크니컬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조종사가. 테크니컬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종사의 능력량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솔루션으로 답이 나와야 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작업 환경 속에서 상하 충돌이 생기거나 작업 환경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기후변화에 대한 거, 풍압에 대한 거 이런 거 있을 때 그걸 조종사가 테크니컬 리더십으로 그걸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업주의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조종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걸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주의 역할에 대한 조항을 한번 산업안전보건법을 한번 각 조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제38조에 사업주는 안전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전조치는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하게 돼 있고 63조에서는 도급사업에 대해서 안전조치, 65조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 77조가 빠졌네. 77조는 특고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고 건설기계진흥법이 있고 요즘 제정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있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경영 시스템에 45,000 고사 MS 시스템이 들어오고 자체적으로 있는 안전보건 규정이 있고. 그런데 이게 여기서 우리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건설기계를 다루는 데는 시스템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안전계획서에 일부러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이제 안전보건 규정만이라도 자체적인 안전 규정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제안을 하고 솔루션을 우리가 앞으로 해결할 문제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자, 이제 쉬어가는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요? 자, 요거 한번 그림 한번 보시죠.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 모든 작업은 고소로 올라가고 또 집안을 닫고 그래서 안정도를 유지해야 되고 자립도를 유지해야 되고 또 장치가 복잡하고 또 안전을 다루는 요소가 엄청나게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그 요소를 전문가라고 했는데 어떠냐, 기술적인 안전 문제 또는 제도적인 안전 문제 또는 관리적인 안전 측면,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안전 측면, 법령적인 안전 측면, 여기서 복합적으로 이걸 보는 시각을 봐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 건설기계 사고는 계속해서 반복되더라. 그래서 융합적인 안전 개념을 우리 건설기계 우리 이쪽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융합 안전에 대한 좀 그것도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복합적인 안전관리, 융합적인 안전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위험성 평가. 우리 건설기계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재해가 났을 때 중대 위험이 클 것인가,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이 큰가,
또 우리는 밖에서 일하고 뭐 높은 곳에서 일하고 작업 상황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기후적인 거, 작업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예방 이런 문제에서 위험성 평가를 우리가 건설기계만의 특화된 건설 위험성 평가를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솔루션으로 우리가 앞으로 과제로 남아야 될 것입니다. 이슈로 제시합니다. 자, 이건 아까 요건 요약에 쓰는 거예요. 우리 사업주, 경영자 또는 우리 그 관계 수급인이 어떤 것을 하고 뭘 갖춰야 할 것인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관련 법령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해가 발생되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 것인가, 누가 처벌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감형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가중처벌되고, 또 가중처벌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징벌적 처벌을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가, 이런 것도 건설기기 측면에서 좀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관련된 법, 여기다 이제 앞으로 그 건설안전 특별법도 나오잖아요. 그런 법도 내재적으로 해서 통합적인 그 법령 검토, 건설기계를 주축으로 놓고 통합적인 중대재해에 대한 법령, 그 융합, 그 다음에 적용,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 과제로서 이슈로 도출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관리 준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적절한 공사비를 적절히 받아서 그걸 현장 관리를 할 것인가, 그 협의체 구성을 어떻게 하고 현장의 안전 문화를 지킬 것인가, 이런 것도 해결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요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상황 관계인데, 재해가 딱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 다음에 어느 기준에 따라서 안전수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 다음에 아까 있던 발주처 책임이냐, 그 다음에 도급인 책임이냐, 그 다음에 관계 수급인 책임이냐, 그 다음에 조종사 책임이냐 있을 때 양형 기준 속에서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 그리고 그 조종사가 해야 할 사항, 그 지켜야 할 그 안전수칙 준수라든가 요거 있을 때 그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항상. 그래서 양형 기준이라든가 또는 그 상황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중대기업처벌법이 내년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레벨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사업주가 할 거, 그 다음에 도급인이 할 거, 그 다음에 하드급이 할 거, 그 다음에 조종사가 할 거. 지금 조종사도 지금 취약지구거든요. 뭐가 취약이냐면 조종사의 역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조종사 면허증이 있냐 없냐 이거잖아요. 그것보다는 등급으로 해서 절개지라든가 이런 하다가 고소에서 작업한다든가 뭐 뿜풍 작업한다든가 뭐 작업이 복잡한 작업에서는 어느 스킬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좀 그 사람들이 작업에서 재해를 사전에 중대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 주제로 가지고 솔루션으로 가야 할 거 아니냐, 이런 걸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종합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종합할게요. 우리 그 건설기기 조종에서 건설기기 운영에서 건설기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이것이 융합적으로 대한다는 걸 제가 오늘 제안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산업안전보건법 이하의 제반 법에 대한 거, 법령에 대한 거, 기준에 대한 문제가 준수돼야 된다. 그래서 법령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준수할 것이냐, 어떤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기술적인 안전, 즉 엔지니어링 안전을 어떻게 관리해서 자체적으로 건설기기 자체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를 할 것인가. 이따 다음 세션에 나오겠지만은 상태, 구조 및 성능을 어떻게 최적화를 시킬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용 방법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능 또는 적용성 뭐 이런 것도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과제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스템적으로 우리 아까 안전보건 규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퇴출, 현장에서 퇴출됐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시스템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다음에 그 안전보건 규정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뭔가 해서 최소한의 시스템은 갖춰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휴먼 팩터에 대한 문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그 현장에서 그 불안전한 요소, 즉 인적인 요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조종사뿐만 아니라 신호수, 그다음에 그 기타 그 종사자들하고 또는 그 작업 간섭에서 휴먼 팩터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 건설기계만의 조직 문화, 건설기계만의 그 기계 그룹에 대한 문화도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제반에서 법에 대한 문제,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시스템적인 문제, 휴먼 팩터, 불안전한 행동 요인,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그 생태계, 우리 그 건설기계만의 생태계의 문화 문제, 이걸 융합해서 버무려서 어떻게 해서 상호간의 의존성을 크게 해서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방향을 설정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또 사고가 났을 때 그걸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도 우리가 이참에 그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 대책, 솔루션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현장에서 경직된 발주처 또는 도급사, 그다음에 그 관계수급인 또는 건설기계의 위치, 이런 걸 봐서 탄력성 있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도 주요한 우리 건설기계 이슈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NTS 얘기를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그러니까요. NTS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기술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은 난 테크니컬 스킬이 더 중요하다. 엔지니어링 스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난 테크니컬 스킬이다. 즉 관계 갈등 요소가 너무 크더라. 그다음에 이제 그 조합 간의 관계 또는 아까 그 원청하고 관계 문제에서 갈등 요소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갈등 요소 해결이 굉장히 안전사고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 중요하다. 근데 그것을 이슈로 도출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거 하고, 그 상호 의사소통 문제도 굉장히 수직적이고 이게 수평적인, 어쩔 때는 또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그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건설기계 그 작업에서라든가 뭐 이런 거에. 그리고 건설기계는 어떻게 하면 조종사가 운전대 올라가면 그 독립된 개념이 돼버려요. 그래서 서로 팀워크 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합 작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팀워크 활동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우리 건설기계 쪽에서 연구해서 주제로 제공해서 그걸 솔루션을 만들어 갈 것 같다. 그다음에 복잡한 작업 환경에 대한 적응성도 연구 과제로 우리가 한번 이슈로 제시를 하고 해결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기 전에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문제를 이슈를 해결책을 찾아가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타는 여가 뭐 법에 대한 그 법준수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준수도 그 각각 법으로 해서 해당된 조항에서요 준수가 됐냐 안 됐냐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마무리가 시간이 다 되는가요? 네, 시간이 너무 막 쫓기다 보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뭐냐면 아마 우리 현장에 가면은 좀 기울어진 요소가 있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완스트라이크 제도까지 나올 거야, 아마 그 현장에서. 그 심한, 우리 건설기기 작업보다 쫓겨난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기가 노후돼 있다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작업 방법이 잘못됐다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안전수칙 쫓겨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건설기계인들은 어느 일정 수준이 돼가지고 재해를 발생하지 않는 직군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현장에서 퇴출되는 현상, 또 뭐 시정 조치를 너무 많이 받고 막 이게 또 불신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것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제안을 우리 건설기계인들이 이걸 앞선 제도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슈로 도출해서 개선해야 할 과제고요. 그리고 법령에 대한 것도 준수들을 우리는 너무 몰라요. 그래서 산안법이라든가 아까 건진법이라든가 특별법이라든가 생기면은 법에서 건설기계 대상이 된 것이 얼마나 되고 우리 준수가 얼마가 되는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작용이 된다.
그리고 리스크 요소들 중대 재해로 그 예방에 들어가는 건데 그 고위험 작업에 항상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비기술적인 요소 아까 얘기했던 팀워크라든가 참여도라든가 또 협력 관계, 리더십 관계 우리 조종사도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작업을 할 때 시킨 대로만 하면 안 되고 작업이 제가 테크니컬로 봤을 때 문제가 되면 그 문제를 자기가 그 리더십을 가지고 먼저 해결해.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그 취급이 받으면 그 흙을 쌓으면 밖으로 나가니까 그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테크니컬 리더십으로 해서 그건 안 됩니다. 자기가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을 거부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키면 시킨 대로니까 수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적인 태도로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 그 건설 기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관계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제가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두서없이 막 이렇게 발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슈가 되는 것이 뭐고 그다음에 그 솔루션을 어떻게 가냐. 그래서 솔루션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것이다 답을 안 냈어요. 주로 이슈 중심으로 했고 솔루션은 앞으로 우리 과제로 이렇게 넘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건설기계 중대재해 이슈와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오병섭 원장님께서 그 사업주의 리더십의 중요성과 그다음에 이제 작업자의 작업 기준 준수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예, 다음 발표자는 이제 한밭대학교의 이동윤 교수님께서 타워크레인 연식과 중대재해의 상관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밭대학교 건축공학과의 이동훈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 발표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비를 사용하다가 오래돼서 노후가 돼서 쫓겨나셨다. 뭐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타워크레인의 연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연식과 중대재해의 상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네, 첫 번째로 기계의 수명과 안전성입니다. 타워크레인은 굉장히 거대한 기계이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계 중에서 자동차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는 가장 또 친하면서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자동차를 굉장히 오래 타시는 분이 계세요. 한 15년 정도 타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자동차가 과연 안전할까? 네, 오래됐으니까 낡고 불안전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그림과 그래프가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조사는 자동차의 연식과 그리고 사고당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18 플러스에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18년 이상 된 차량을 의미를 하고요. 그 부분을 보시면은 사고당 사망률이 50%에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를 보겠습니다. 0에서 3년, 3년 이하의 거의 새 차나 다름없는 이 차량들을 보면은 사고당 사망률이 2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두 가지 집단이 2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서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많이 다르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려볼 수가 있죠. 자동차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안전성이 떨어진다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고서의 내용을 끝까지 보면은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신차들이 사망률이 높지 않은 것은 미국 자체에 충돌 안전에 대한 기준이 크게 강화됐고, 그리고 그 안전 기술을 개발하는데 자동차의 제조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에어백도 설치를 하고요. 차량 강성도 높이고 여러 가지 안전 제어 장치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차량의 안전성이 높아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단지 오래됐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를 구성하는 기술 자체가 개발이 되면서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오래됐다고 반드시 위험한가? 요거 이번 주제로 제가 생각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워크레인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빠질 수가 없고요. 또 거대한 양중물들을 달아 올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타워크레인입니다. 사전에서 찾은 정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층 건축물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하는 크레인은 물건을 매달아 수직 기둥을 중심으로 회전할 수 있는 수평붐이 있다. 화물은 붐에 있는 셜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트롤리에 매단다. 고층 건물을 짓는 동안 수직 기둥은 건물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위로 확장된다라고 다음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맡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선 내가 타워크레인 또 어떤 기사가 쓰이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다라는 의미로 웹에서 타워크레인을 쳐봤어요. 그리고 나온 기사 타이틀들만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심각했어요. 타워크레인, 건설 현장 속 시한폭탄, 타워크레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기사를 볼게요. 건설, 제조업 현장 절반이 사망사고 위험. 요거는 이제 타이틀에는 타워크레인이 들어있지는 않은데 그 내용 안에 타워크레인이 포함되어 있던 기사였습니다. 또 타워크레인 사고 대책이 안 먹힌다. 막막하죠. 굉장히 강한 어투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은 자세하게 한번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기사들을 좀 요약 정리, 대표적인 기사들로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국토부 제작 결함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판매 중지 기사였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타워크레인 기종 중에서 몇 가지 해당하는 기종들이 적합하지 않아서 제작 결함이 있어서 판매를 중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볼트 풀림, 와이어 부식 등등등 타워크레인이 안전성이 심각하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심각합니다. 한 대당 평균 7.9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지적사항은 지적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지적하는 강도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질 수 있고 건수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성을 건수로만 표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7.9건이라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제 결함이 발견됐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은 크레인 사고 70%가 소형 크레인.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짧게 정리를 했지만 굉장히 많은 빈도로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소형 크레인의 문제점, 크레인 자체가 조금 위험성이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또 그 무인 크레인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오늘 제 강연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마지막 기사인데요. 이딴 크레인 사고 이유 있었다라고 해서 되게 의미심장한 제목을 던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수입한 중고 타워 크레인 132대의 제조 연원을 살펴보니까 실제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늦춰져서 기재를 했대요. 그러니까 실제 나이보다 젊게 기재를 해서 갖고 온 거죠. 이거는 사실상 사기입니다. 사기. 타워 크레인과 상관없는 사기인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 제가 그렇게 찾던 단어가 여기서 바로 나왔습니다. 이때 노후화에 따른,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노후화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고 던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노후화가 돼서 사고가 났다가 아니라 그냥 노후화 때문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사실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이 기사의 마지막에는 노후화된 걸로 사고가 아직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러 가지 타워 크레인 위험성, 사실 워낙에 크고 또 워낙에 큰 일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위험성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다양한 위험성 중에서 우리는 노후화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타워 크레인의 내구 연한입니다. 타워 크레인의 내구 연한은 한국의 경우 제작 연도로부터 20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워 크레인 내구 연한에 대한 시행령, 2019년도에 시행된 시행령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사용 기간을 연장을 위해서 정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타워 크레인의 내구 사용 연한을 설정하는 것은 한국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은 대다수의 주가 이 사용 연한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 한 곳 뉴욕주에서 25년이라고 사용 연한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신품의 경우에는 15년, 그리고 중고의 경우에는 10년의 연한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복잡하죠. 이것은 유러피안 스탠다드입니다. 유럽에서 쓰고 있는 규정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과학적이에요. 타워 크레인을 그냥 몇 년이라고 딱 수명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했느냐, 어떤 무게를 양중했느냐에 따라서 사용 연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A 안에 내부의 내용을 보면은 A1부터 A2, A3, A4, A6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것들은 기종의 종류입니다. 여기 굉장히 다양한 크레인들이 들어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타워 크레인, 우리가 타워 크레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A3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타워 크레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로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U0부터 U4까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 아래 보면은 호이스팅 사이클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이 얘네들을 리프팅을 했는지, 양중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횟수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로축을 보시면 Q1, Q2, Q3, Q4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양중 강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가벼운 것들을 양중을 했는지, 얼마나 무거운 것을 양중을 했는지. 자, 무거운 것을 많이 양중한 타워 크레인은 아무래도 수명이 좀 짧을 것이고 가벼운 것들을 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오래 쓸 수 있을 거예요. 사용 연한이, 내구 연한이 많이 증가를 할 겁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요거 좀 복잡한데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봅니다. 자, 이제 타워 크레인에 해당하는 것만 자료를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무거운 것을 양중했느냐, 그것을 가로축으로 놓고요. 그리고 세로축에다가 양중 횟수, 사용할 수 있는 양중 횟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아봤어요. 이제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 Q4 단계와 Q1 단계, 무거운 것을 했을 때와 가벼운 것을 했을 때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간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타워 크레인의 연평균 양중 횟수를 6,400회라고 제가 자발적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기준은 이래요. 이거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시간당 4회, 그리고 하루에 8시간을 작업을 하고요. 월에 20일, 그리고 10개월 기준으로 해서 6,400회, 연평균 6,400회를 작업한다고 했을 때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썼던 그 그래프로부터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수명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 그래프는 요것이죠. 요것을 기준으로 그대로 갖고 와서 6,400회로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더니 자, 우리 타워 크레인이 A3 클래스니까 이 클래스는 그대로 두고요. 첫 번째, Q1일 때, 가벼운 것만 양중을 했을 때
자, 이걸 나눠주면 25만 회를 양중을 할 수가 있는데 나눠주면은 39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유러피안 기준, 유러피안 스탠다드 기준입니다. 그리고 A3 클래스 똑같이 Q2일 때는 12만 5천 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9.5년. 한국의 사용 연한과 좀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Q3일 때로 가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것들, 헤비한 리프팅을 했을 때 6만 3천 회. 그리고 7.9년, 연도로는 7.9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몇 년을 사용하냐, 뭐 얼마를 사용하면 몇 년을 사용하냐, 자, 그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식 자체가, 그 사용할 수 있는 연식 자체가 사용 환경 조건에 따라서 범위가 매우 넓다라는 거죠. 넓어도 너무 넓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 유사한 내용을 다른 분이 어떤 연구에서 좀 실시한 내용인데요. 자, 타워 크레인의 공용 연수를 추정하는 연구였습니다. 뭐 비슷해요. 높은 하중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6만 3천 회 정도, 그리고 낮은 하중에서는 25만 회, 거의 유러피안 스탠다드랑 뭐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하중을 받은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수명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뭐 전제도 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측정해낸 것도 크게 다르지 않게 공용 수명은 7.9년에서 31.3년 정도인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설정 기준과 건설 현장 양중 작업의 사이클 타임을 고려했다. 그리고 출처는 자, 이렇게 되고요. 우리와 별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저는 추정치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요 그래프는 오른쪽 가로축이 서비스 라이프입니다. 이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세로축이 확률입니다. 요 probability는 사실 데이터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정을 한 건데, 방금 전에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연한 7.9년과 39년이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추정치를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 내부의 확률 값은 총 면적은 1이 될 거고요. 예. 7.9년과 39년을 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약간 정규 분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한평생 가벼운 것만 양중하는 타워크레인도 없고 드물고, 한평생 무거운 것만 양중하는 타워크레인도 드물 것이다. 보통은 중간 부분에 많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한국의 지금 현재 기준 20년이라는 기준을 딱 선을 긋고 봤더니 20년을 벗어나는,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타워크레인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좀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타워크레인의 연식과 중대재해의 상관관계. 논문의 제목 같은 타이틀입니다. 논문은 아니고요. 예. 자, 제가 요것을 준비하면서, 요 발표를 준비하면서 전문가와 인터뷰를 직접 해봤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아는 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탑 클래스의 전문가이셨고요. 그분의 대답은 그랬습니다. 뭐 질문은 연식과 안전성이었어요. 그 대답은 사고의 근본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작용으로 발생된다. 그리고 사고 관련 분석 자료를 보면 장비를 구성하는 부재의 필요 파괴나 제작상 결함보다는 휴먼 에러나 운영 기준을 미준수하고 유지 관리 소홀 등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계적 결함 그런 것보다 사람이 어떻게 장비를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타워크레인이 사용 환경 및 조건이 수명을 결정을 하고요. 사용 환경 및 조건에 따라 노후도가 다르고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크레인의 연식은 중대재해의 원인인가? 자,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보고서를 하나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사고 전문 조사 기관의 보고서이고요. 거기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보고서의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의 타워 크레인 사고가 크레인의 사용 연식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답은 그렇습니다. 관련이 없다. 크레인의 상태와 연관하여 우리가 포함시킨 크레인들의 사례를 분석해보면 크레인들의 사고는 운용 중에 유지 관리의 부실이나 조종상의 실수에 기인하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것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타워 크레인에 대한 적절한 검사가 기대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대답은 그렇다. 적절한 검사와 절차를 따르는 유지 관리는 타워 크레인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핵심 요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한국의 발표였는데요. 조금 시간은 됐습니다. 2017년도 9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발표였는데요. 그 당시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타워 크레인 사고 중 74%, 17건은 안전조치 미흡으로부터 기인을 했고 26%만이 기계적 결함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타워 크레인의 연식은 기계적 결함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기계적 결함에는 연식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쯤 되면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연식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무시할 수는 없지만 타워 크레인의 연식 외에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이 매우 많다라고 그 정도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 발표는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정량적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간단하게 발표의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제가 이거 사실은 PPT에 밑에 한 줄씩 넣었던 문구들인데요. 타워 크레인의 연식이 오래되면 결함의 가능성이 상승한다. 그렇죠. 타워 크레인이 연식 외에 중대 재해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이 많다. 타워 크레인의 연식만큼이나 운용 환경과 조건이 중요하다. 그리고 타워 크레인의 운용 수명은 환경에 의해서 크게 바뀔 수 있다. 굉장히 크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을 이번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결론을 지어봤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연식과 노후화는 중대재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연식이 이제 노후화죠. 이외에도 타워 크레인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밭대학교의 이동훈 교수께서 타워 크레인 연식과 중대재해의 상관성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기술적인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타워 크레인 요즘에 이슈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좋은 말씀 해주셨고 앞으로도 좀 더 주체적인 연구를 해서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 평가에 대해서 안전하는 사람들의 이우대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학회 건설기계안전위원회 이효배입니다. 이번에 선정한 주제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사업장 안전경영 수준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중대재해 사법 리스크, 대응 전략,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활용 방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중대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뭔가 공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죠. 건설기계 관련 사고 비중도 20%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기계 운영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 평가와 대책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떠한 사법 리스크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대형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산업안전 관련된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되죠. 그중에서 이게 살펴보면 입법부에서는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했죠. 금년 차에는 뭐 했습니까? 중대재해다발기업 대표이사들을 모셔놓고 청문회 했습니다. 내년 초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인 고용노동부에서는 뭐예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건설회사 본사 특별감독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부실벌점과 영업정지 처분을 강화하고 있죠. 또한 사법부는 벌금형 중심에서 지금 금고나 징역형 중심으로 양형 기준과 선고 형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죠. 도급 인하고 발주자의 사법 처리도 증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에 관련된 패러다임을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법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됨에 따라서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죠. 책임 주체도 예전과는 달리 경영 책임자와 발주자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보호 대상도 이제 근로자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까지 확대되고 있고요. 대표이사나 발주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계속해서 신설되거나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에 따라서 사법 리스크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서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사법 절차를 살짝 살펴보면요.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감독하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이것들을 검찰로 가면 병합해서 기소하게 되고 특히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주간 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사고가 나게 되면 하한 규정을 정해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따질 부분이 있겠지만 그리고 법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50억 원까지 확대되는 벌금 규정을 두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징별적 손해배상 책임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손해액의 5배 이내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지금 중대재해가 한 명 발생하게 되면 합의금이 통상적으로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이 20억 내지 30억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큰 리스크가 이제 나오기 생겼어요. 사업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래서 사후 수습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경영자와 현장 소장의 형사 책임이 확대되고 사법 조치가 심화되고 그에 따라서 막대한 안전 경영에 관련된 개선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은 영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서 해야 할까요? 대응해야 할까요? 키워드로 보게 되면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 의무를 내가 다 준수했다. 이런 근거를 마련해서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사고가 발생되게 되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체계를 구축해서 대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정 안전보건조치 의무 핵심 영역으로서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산업재해 관련 의무, 안전보건 교육, 위험기계 설비 및 작업 안전성 확보, 근로자의 보건관리,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이 있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에 의해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 업무 절차는 법령과 배치되는 규정이 없는지, 이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지, 역할과 책임, 권한이 명확한지, 상충되는 내용은 없는지 등등을 살펴서 표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직 및 관리체계의 정비, 안전보건 관리 기능의 효율성 제고, 사고 발생 시 대응 역량 강화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시됐던 프로그램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설문과 면담, 조사를 통해서 평가 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 경영 체계와 조직의 관리 능력, 역량,
위기관리 및 대응 수준, 산업안전 사법 리스크 중심으로 결과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안전경영 수준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평가가 끝나면 이걸 가지고서 실무진이 워크숍을 통해서 개선 과제를 선정해 나가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맞춤형 솔루션을 준비해서 추진 전략과 장단기 로드맵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가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요. 이거는 안전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특허를 받은 안전경영 수준 평가 모델입니다. 이것은 통제 위주에서 법규 중심, 시설 중심, 시스템 중심, 문화 중심 크게 5가지로 나누고요. 국내 기업들을 저희 나름대로 이제 여기에 얹혀보면 중소규모는 통제 위주나 법규 중심에 머물러 있고 메이저 건설회사는 시설 중심과 시스템 중심에 이제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문화 중심까지 어떻게 끌어올릴 거냐?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현재의 수준을 명확하게 진단하는, 현재의 상태를 알아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를 토대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본사의 진단 및 평가 항목은 안전보건 경영 체계, 건설 현장 위기관리 및 지원 기능 등이 되겠고요. 건설 현장에 대한 진단 평가 항목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 리스크 관리 및 예방 활동, 작업 환경 및 보건 관리, 비상 대응 체계, 협력업체 자율 관리 능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전략과 로드맵을 확정해서 컨트롤 타워,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선 과제를 실행하고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 및 피드백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경영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4가지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경영 전략은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실행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사회적인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 관리 체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과 효과적인 안전관리 활동으로서 무죄의 경영을 구현하는 데 있겠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경영 구조는 최고 경영자 중심의 안전보건 경영 체계 강화와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에서는 2007년도에 우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비슷한 기업 과실치사상법을 제정해서 운영을 했죠. 그로 인해서 현재까지 보면 매년 3.3%씩 사고 사망 10만 인율이 줄었죠. 우리도 그걸 기대하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도 영국처럼 그렇게 재해가 줄어들까요? 제가 볼 때는 환경이 다르고 기초 기반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건설경제신문에 예전에 4천자 원고를 써서 건설재해 50%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데 초점을 모아야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또 최근에 계속해서 발생되는 중대재해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 이것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서두른다. 진짜로 중대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한다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인데 안전관리 기준 바로잡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추락의 위험 높이가 얼마입니까? 미국과 독일은 1.8m입니다. 일본은 2m였죠. 2m죠. 우리나라도 2m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11년도에 우리나라는 추락의 위험 높이를 없애버렸습니다. 영국이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영국처럼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환경이 놓여 있나요? 우리가 그 정도 자신 있습니까? 이거를 하루빨리 되돌리지 않으면 법에 악의들이 많이 생겨요. 상충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걸 아직도 되돌려 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재작년에 이미 굴착기, 굴삭기, 포크레인, 패크레더, 그러니까 엑스커베이터 하던 여러 가지로 불리던 이름들을 굴착기로 통일했습니다. 왜 고용노동부는 통일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관리자를 놓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관리감독자라고 부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안전보건 담당자, 안전보건 책임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기초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용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안전관리 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지금 사업주나 발주자 측에다는 굉장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노동단체에서는 좀 같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내 안전은 내가 챙기자. 최소한 개인보호구는 내가 가지고 다닌다. 내 생명은 내가 지키겠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성공한 사례 중에 하나가 안전벨트 채우는 거였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조금이라도 과실을 물리거든요. 그로 인해서 요즘은 안전벨트 체결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 물리자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과실을 지워서 스스로가 나도 손해가 나는구나. 그리고 스스로 챙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그래야 재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니다 보면 안전관리자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보건 대장 계획서가 그렇게 많아요. 이것들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은요. 안전보건 대장을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로 통일하면 안 될까요? 문서를 최소화시키는 것들이 안전관리자가 안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7년 전에 용역을 해서 제출했던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는요. 가불관계 바꿔줘야 됩니다. 돈 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가면서 떳떳하게 소리치면서 보호구 착용하셔야 됩니다. 시설 이게 뭡니까? 개선 요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재해방 기술지도 기관을 활성화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되 책임제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보게 되면 기초안전질서인 정리정돈 청소 구획관리 통로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시스템들을 적용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자율안전 분위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장에 지금 고용노동부도 국토부도 점검을 계속해서 작년에 100번 해서 안 되니까 금년에 200번 해야 되겠다. 경쟁하는 거 재해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서울시에서도 어사대,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같이 또 나가서 점검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재해를 얼만큼 줄일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어떻게 하겠냐면 우리나라의 안전에 관련된 법규를 3분의 2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율권을 분리해서 스스로 안전을 하게끔 다 만들고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서 확실하게 물리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재해를 절반으로 빠른 시간에 줄일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엄청난 리스크가 발생되죠. 그리고 기업은 경쟁력 약화와 함께 성장 동력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 경영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해서 지금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건설기계 운영 실태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지금의 현재 상태가 어떤 건지,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눈높이 안전관리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후배 대표께서 열성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서 이 건설 기계 업계가 과연 어떻게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건지 사실 많은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기계 재제조 가능성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배진우 건설장비 리컨디션 협회 사무총장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리컨디션 협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배진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원장님하고 그리고 교수님하고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건설기계 재제조의 가능성이라고 해서 이제 리컨디션과 정부 정책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 정책이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장소에 옆에 서 있게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들하고 그래도 안전학회의 건설기계위원이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는 게 좀 유익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목차로 보게 되면은 목차는 이제 재제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외국 사례하고 국내 사례 그리고 최근 국내 동향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제조란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제조는 말 그대로 다시 제조하는 거죠. 다시 제조하고 이제 리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데 재제조하고 이제 약간 수리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재제조라는 것은 이제 건설 기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건설 기계를 이제 공장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분해를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재제조의 5단계라고 해서 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척을 하고 그리고 조정 및 수리 단계를 이제 리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및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서 조립을 해서 완성을 시킨다. 그래서 성능을 신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아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타워크레인의 내구 연한을 늘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타워크레인 내구 연한 건설기계 같은 것은 이제 그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금액이 무시할 수가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제조라는 것은 건설기계에다가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건설기계의 그 자산 관리 기법이라고 해서 내구 연한을 지속적으로 더 연장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리페어링이죠. 그냥 일반적인 수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 리컨디션 협회는 이제 어디쯤 위치하고 있냐면 재제조와 수리의 한 중간 정도의 포지셔닝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제조라는 것은 이제 제조 개념이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재제조 협회라고 있고요. 저희 리컨디션 협회는 이제 수리 쪽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산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제조의 해외 사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하면은 뭐 국가별 재제조 관련 산업 현황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외는 제작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제조가 이제 순환 경제의 하나로 중점적으로 육성되고 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이 발달이 돼 있다는 거죠. 순환 경제, 친환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별 미국은 어떻고 유럽은 어떻고 뭐 이렇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미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부품 재제조 중심이고요. 사실 시작은 그렇게 늦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 부품 재제조 협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작은 벌써 10년도 더 이전에 시작을 했죠. 근데 아무튼 미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미미한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도 기업들이 마인드가 재제조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거죠. 야, 우리가 건설기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재제조를 하게 되면은 우리 매출이 줄지 않을까? 우리가 만드는 건설기계가 안 팔리지 않을까?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팽창 마인드예요. 이게 그래서 재제조를 한다는 거는 기업의 매출이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저희 리컨디션 협회하고 한국 리콘 산업이 재제조 쪽으로는 국내에서 5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리컨디션이라는 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창정비, 군대에서 보면 창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창정비가 재제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창정비의 개념에 기술사의 안전성 검토를 더해서 건설 기계의 관리를 종합적으로 한다.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국내외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제 얼마 전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여길 가도 4차 산업혁명, 뭐 저길 가도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엔 좀 뜸해졌죠.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얘기가 나오는데 이 친환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리컨디션이나 재제조가 왜 친환경이냐 이렇게 좀 연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자원 재활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죠.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국내 이제 타워 크레인 내구 연한을 정하는 그 법안이 2019년도 9월 18일 날 공표가 됐습니다. 공표가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사실 타워 크레인 20년 이상 된 타워 크레인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중고 가격이 그러니까 아주 범용적인 12톤짜리 타워 크레인 T자형의 경우에 중고 가격이 한 1억 3, 4천 정도 했었습니다. 2019년도까지만 해도요. 근데 저 법안이 2019년도 9월 18일 날 공표가 되고 나니까 중고 가격이 1억 3, 4천 하던 게 바로 고철 가격으로 3, 4천만 원으로 한 1억 원이 증가를 해버린 겁니다. 수백 대가, 수천 대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장비의 가치가 1억 원이 순식간에 그 법안으로 인해서 증발을 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법안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사실 어저께까지 타워 크레인 노조에서 전면 파업을 했었죠. 오늘 새벽에 뭐 극적으로 타결이 됐다는 뉴스도 들리고 있는데 잠깐만 또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타워 크레인 장비주의 입장에서는 그 20년 이상 된 타워 크레인을 못 쓰게 하니까 당연히 싸지만 싸더라도 연식이 좋은 장비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적절하게 부합되는 장비가 바로 중국산 소형 무인 타워였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고를 줄이려고 그런 법안을 만들고 내구 연한을 그 연식 제한을 했었는데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장비주들이 더 싸고 연식이 좋은 장비를 무인 타워를 수입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오히려 특정 기종에 대해서 더 늘어나게 되는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뭐 누구의 잘못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나오는 얘기가 이제 친환경이 그러니까 재제조나 리컨디션이 자원 재활용이고 그것이 바로 친환경과 연결이 되고 그게 또 순환 경제가 연결이 된다는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친환경에는 도시광산 같은 경우도 있고요. 도시광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컴퓨터나 그런 데서 이제 금이나 아니면 무슨 희귀금속을 추출을 하는데 자원 순환의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자원 재활용이나 자원 순환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타워 크레인을 그런 물질 재순환이라고 하죠. 타워 크레인을 폐기 처분해서 그것을 녹여서 다시 타워 크레인을 만드는 거 하고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타워 크레인을 그렇게 녹이는 과정, 그래서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발생을 하느냐, 아니면은 타워 크레인을 그냥 재제조를 하는 거, 부품을 바꾸고 그냥 있는 형태를 그 유지를 하면서 재제조를 했을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녹여서 새로 만들었을 때의 이산화탄소의 양과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주제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마치 정부의 대변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드릴 수도 있지만 뭐 아무튼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ESG 경영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그 국내의 동향이죠. 저는 ESG 처음 듣고 MSG는 아는데 ESG는 또 뭐냐라고 저기 정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ESG는 뭐 환경, 사회,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해가지고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환경이라는 것은 탄소 배출이나 기후 변화, 환경 오염에 대해서 더 신경 쓰겠다는 얘기고, 소셜은 고용 평등, 아니면 지역사회 기여, 아니면 제품 안전 이쪽이고요. 가버넌스는 이제 투명 경영이나 사업 윤리, 뭐 부패를 척결하겠다. 즉 ESG 경영이라는 것은 뭐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인식을 하고 사회적인 그 영향력이 큰 기업이니까 그쪽으로 환경이나 소셜이나 그쪽으로 조금 더 경영을 이끌어 가겠다. 아주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뭐 SK건설이나 삼성전자나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ESG 경영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죠. 이제 그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건설 현장에서는 리컨디션도 잘 안 받아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이제 ESG 경영을 한다고는 또 외치고 있죠. 뭐 아무튼 약간 이율배반적이지만 아직까지는 ESG 경영이라는 것이 건설 현장까지는 잘 그렇게 와 닿지가 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뿜는 탄소와 그 흡수하는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정부는 이제 2050년까지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는데 30년도 안 남았습니다. 30년이면 제가 대학교 졸업했을 때가 딱 30년 된 시점인데요. 굉장히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이게 30년 후에 우리나라가 내뿜는 탄소하고 흡수하는 탄소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려면 어저께 라디오에서도 들었는데 이렇게 하려면 정말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전쟁을 하듯이 친환경하고 자원 재활용이나 그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뭐 아무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주제입니다. 코비드-19는 이거는 이제 저쪽 미세먼지국이나 그쪽에서 우한 바이러스죠. 우한 바이러스인데 이게 코비드-19가 오므로 해가지고 저희 사회가 정말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지금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정말 너무나 많이 변하고 이런 코비드가 이제 시작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수축 사회로 더 들어섰구나라는 것을 정말 이제 실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축 사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수축 사회와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 이게 지금 나라의 분위기도 그렇고 세계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수축 사회라고 해가지고 2018년에 홍성국 님께서 수축 사회라는 책을 발간을 하셨고 그 책 자체가 지금 현 정부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축 사회의 원인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이제 인구 감소, 그리고 과학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기주의, 그리고 생존만이 중요한 그런 세상이 돼버렸고요. 너무나 이렇게 이기주의뿐만 아니라 이제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각자 도생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신병을 가지는 분들이 뭐 그 정도에 상관없이 정신질환이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됐다는 거죠.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입니다. 네가 가진 걸 내가 뺏는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단체들의 힘겨루기도 있고요. 사실 수축사회라는 게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그때는 회사에 취직하는 거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예.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그렇게 난리고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위로 갈수록 더 사람들이 많고 신입사원은 적고 뭐 이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근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이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서
수축 사회를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소셜 캐피탈이 뭐냐? 사회 구성원 간의 그런 사회적 자본, 사회 구성원들의 신뢰 또는 합의로 이루어진 공유된 제도나 규범, 이게 소셜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유산, 이런 것들. 사회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겁니다. 유기체로 보는 거죠.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신뢰를 하고 합의를 이뤄서 사회에 공헌하면서 각자의 기반을 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소셜 캐피탈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책을 읽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 전 세계에서 이 소셜 캐피탈로 소셜 캐피탈을 가장 잘 확립할 수 있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 착합니다. 예.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은 한국 카페에서는 노트북을 이렇게 놔두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와도 노트북이 안 없어진다. 예? 그런 게 해외에서는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뭐 그거야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CCTV가 워낙 요즘에 발달돼 있으니까 어차피 다 잡히니까, 예. 그런 걸지도 몰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비록 우리는 CCTV가 무서워가지고 노트북 놔두고 가도 뭐 안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할지 몰라도 저희들의 희망인 저희 다음 세대에서는, 지금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안 가져가고 남의 거를 안 훔쳐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소셜 캐피탈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 확충을 저해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지금 주제하고는 살짝 어긋나지만 첫 번째는 가짜뉴스와 언론입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가짜뉴스와 언론이 사회 구성원 간의 서로 의존과 신뢰와 합의를 굉장히 저해하는 그런 요소라는 거죠. 두 번째는 현실을 왜곡하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회적 자본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배격해야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는 판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는 것을 굉장히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수축 사회에 기본해가지고 한국형,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한국형 뉴딜 종합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작년 7월 14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은 이게 저는 스크린 좀 클 줄 알고 이렇게 좀 촘촘하게 했는데 안 보이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됩니다. 2020년 7월 14일에 그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0대 대표 과제 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그린 뉴딜 안에 그린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추진 방향에서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안에 이제 건설 기계와 제재조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국형 그린 뉴딜은 사실 2019년도 7월 달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대책으로 들고 나온 게 이제 소부장 기업 이제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소재 부품 장비.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은 소재 수출 규제를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산업 장비 수출 규제, 그 다음에는 건설 장비 수출 규제, 이런 식으로 점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이미 그런 정보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그린 뉴딜, 녹색 산업의 그 건설 기계와 제재조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 진행 상황을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14일 날 한국형 뉴딜이 발표가 나고 그린 뉴딜이 확정이 되면서 한 달 뒤인 2020년도 8월 말쯤에 정부 기관하고 그리고 건설기계 제재조 협회 그리고 저희 리컨디션 협회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건설기계의 재제조가 과연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해오고 이제 진척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저하고 공유를 하게 되지만 어차피 일반인들도 정확히 23개월 뒤에 2023년 4월 달부터는 재제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은 이제 재제조가 잘 이루어지기 위한 법적 근거하고 그리고 KS 기준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연식 제한을 하고 노후 건설기계죠. 노후 장비가 20년이 넘어가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고철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해외로 헐값에 팔거나 그러고 다시 외국에서 뭐 신품을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수입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그거였는데 이제 앞으로 재제조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은 그러실 필요가 물론 새 차를 원하시면 새 차를 사셔도 되고요. 그리고 재제조를 원하시면은 재제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신품 가격의 한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신품 가격의 반 정도를 들어서 재제조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아주 저렴하게는 그냥 리컨디션을 하셔가지고 쓰시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 건설기계 재제조의 가능성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 배진우 사무총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 중에 사실 이제 자원의 재활용, 그다음에 순환 경제 문제, 그리고 안전하고 이제 사실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견해를 말씀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나름대로 이제 의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마지막 발표자로 나오셨는데요. 예, 건설기계평가원의 김희승 대표께서 리더 장비 관련 법규와 사고 저감을 위한 제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건설 현장에서 직접 점검을 해가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사고 저감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그 리더 장비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죠. 기중기, 또 타워 크레인, 천공기, 항타기, 이런 장비가 주로 리더 장비라고 이제 명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장비들이 사고가 남으로써 대형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가 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그 항타기하고 천공기를 주제로 삼은 것은 2017년도에 그 타워 크레인 사고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그때 한 25명 정도의 사망자가 났죠. 그래서 그때 검사 기간이 2년에서 6개월로 줄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들이 나오고 심지어 청와대에서 그런 대통령 주재로 대책회의까지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그래서 타워 크레인 사고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리더 장비 중에서 아직까지 그 항탁이라든지 항탕발기 또 천공기는 조금 좀 그 법에 그런 그 사각지대에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리더 장비의 관련 법규와 사고 저감을 위한 제언의 목차는 첫 번째, 리더 장비가 몇 대 정도 등록되어 있고 재해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법규,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장 점검을 하면서 사고 저감을 하기 위한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고 저감을 위한 마지막 이제 결호, 이런 순서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리더 장비 주로 이제 기중기, 천공기, 항탕발기, 타워크레인의 전체 대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대수는 우리가 건설기에 등록된 대수가 52만 대가 조금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리더 장비가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타워크레인이 5,962대라고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5,962대가 작년 2020년 6월 말에 집계된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3톤 미만의 그 크레인을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강화하고 있죠. 뭐 검사 문제, 또 면허, 그리고 형식 그 신고될 때 어떤 문제점이 계속 나와서 아마 거기서 200~300대 정도가 더 감소될 것 같아요, 예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 줄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기중기 같은 경우에도 10,000대가 약간 넘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규격별로 촘촘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25톤에서 50톤 정도가 한 2,000대 정도, 50톤에서 100톤 정도가 2,190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천공기가 6,000대가 약간 넘는데 그 중에서 시축기로 등록된 것이 3,000대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을 품어내는 양수기 작업을 하는 이제 그건데, 그건 굉장히 이제 소형이죠. 그것도 등록이 된 지가 아직 7~8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축기는, 천공기는 20톤에서 120톤이 740대, 120톤 이상은 48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로 제가 말씀드릴 항탕발기는 자중이 30톤에서 120톤 되는 장비가 약 650대, 그리고 120톤 초과된 것이 390대 정도 이렇게 등록이 된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집계를 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 등록되어 있는 장비가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본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건설 기계로 이제 앞에 연사분들이 몇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하고 이제 저는 건설 기계로 사망 사고만 매년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저는 현장에 나가서 매일 이제 기사라든지 현장의 안전관리자들하고 매일 접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항탁이라든지 천공기 이런 운전하시는 조종사들은 아직까지 실감을 못 하고 있어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제까지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도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건설기계관리법이 금년 4월 1일부로 대폭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중에서도 건설기계관리법에서도 검사하고 교육 부분이 굉장히 강화가 됐죠. 예를 들면 이제 검사가 천공기, 항탕발기 등의 고위험 장비는 3년 또는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이 됐고요. 또 20년 이상 도로를 주행하는 장비는 검사 기간이 6개월로 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수검 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하다 적발됐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검사 수수료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수검 과태료가 최고가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 명령을 해서 수검을 받도록 했는데,
미수금을 했다라고 하면은 등록을 말소하도록 이제 그런 이제 법적인 조치가 강화됐고요. 그 외에도 건설기 조종사의 안전교육이 3년마다 4시간씩 의무적으로 됐고요. 또 적성검사가 부활된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현재로는 항타 항발기라든지 천공기라든지 그 타워 크레인은 그 사전 작업 계획서를 지금은 거의 쓰고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건설기계 뭐 굴착기라든지 지게차는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것이 법적인 의무화가 돼서 그런 소형 건설기계도 사전 작업 계획서를 반드시 쓰지 않으면은 현장에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런 이제 그 대폭적인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리더 장비의 종류를 뭐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기는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천공기가 무엇이냐라고 법으로 정한 것은 이렇습니다. 천공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으로서 무한궤도식, 타이어식 또는 굴전식 등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수평이라든지 수직으로 천공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기기가 이에 속한다라고 명문화되어 있죠. 다음에 이제 항타 항발기. 항타 항발기도 역시 이제 뭐 온동기를 가진 것으로 해머 때리는 해머 또는 뽑는 장치, 인발 장치라고 하죠. 그런 중량이 0.2톤 이상인 것이 항타 항발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중요한 것이 정기 검사는 얼마에 암씩 받고 정기 점검은 얼마에 암씩 받냐, 이런 걸로 많이 이제 헷갈려 해요. 근데 여기서 그 검사하고 점검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계신 분들이 검사는 뭐고 점검은 뭐냐, 이게 이제 그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연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같은 현장에서 굴착기를 하나 놓고 굴삭기다, 포크레인이다, 백호다, 뭐 엑스카베이터다, 이렇게 그 참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지금도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데 기업에서도 다 백호로 쓰고 있어요. 근데 백호라고 쓰는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그 쓰고 있다는 것이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검사는 어차피 법으로 정해진 의무적인 기간입니다. 그리고 합격하고 불합격을 정확하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검사죠. 그런데 점검은 뭐냐? 점검은 자율 프로그램에 의한 점검이라고 해서 자기가 내가 내 몸이 아픈데 그러면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병원에 가니까 조금 뭐 심하다 그러면 종합병원 가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점검을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관,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거기다 맡겨서 이제 점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말하는 장비, 예를 들면 천공기, 항타 항발기, 타워 크레인은 설치 전에, 또 설치하고 나서 중간에, 또 설치 후에 반드시 정기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걸 안 받으면 여러 가지 벌칙 조항도 많죠.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반드시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고 그 받은 자료를 비치해서 국토부나 노동부에서 어떤 그 자료를 제시할 때는 자료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될 그런 이제 사항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검사 유효 기간은 천공기, 항탕발기는 1년, 그리고 이미 타워 크레인은 2년에서 6개월로 줄은 지가 몇 년 됐죠. 그런데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도 6개월의 검사를 한 번씩 받으면서 일군 업체에서는 거의 중간에 점검을 한 번 내지 두 번 받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해서 2군 정도로 가면은 거의 뭐 좀 뭐 받는 업체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업체도 있고 하는데, 이 점검 기간을 최근에 그 국토부의
모 공문에 보면은 이 정기 점검을 3개월로 이게 이제 뭐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문구가 잠깐 떴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점검 기간을 명문화한다든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볼 때 그 점검을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는다라고 하면 현장에서는 분명히 이건 아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건설기계 협회 같은 데서는 회원사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해서 뭐 3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이제 그 얘기가 나왔는데 건설기계 업자의 입장에서는 3년이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점검한다면 더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앞으로 좀 개선을 좀 해고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리더 장비를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업 지휘자의 지정이라는 이제 명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은 사업주는 항탁이나 항박이를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이동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지휘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이것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되어 작업 전 과정의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를 통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른 작업 절차, 확립, 작업 전 작업팀의 특별안전교육, 뭐 기타 등등을 관리 감독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더 장비의 관리 감독 시 중점 사항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몇 가지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작업 전에 리더 장비에 대한 특별 사항을 점검한다든지 또 장비 성능, 수리 보수 내역을 기록한 서면 발급을 확인한다든지 또 작업지 안전계획서를 작성해서 그대로 이행하는지 이런 여부들을 관리감독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현장에서는 항탕발기나 천공기라든지 타워크레인은 거의 90%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그 장비들도 이렇게 뭐 관리 감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전 작업 계획서는 쓸 수 있도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면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이라는 이제 그 요구사항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초기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건설기계 관리법의 저항을 제일 많이 이렇게 적용을 받죠.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그 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 그리고 시설물 안전유지에 관한 소위 말하는 시특법, 요 네 가지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요 네 가지 사항이 앞으로 건설안전특별법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될 것으로 하고 있고 지금 거의 다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원이 이미 발족이 돼서 며칠 전에도 그 건설안전학회에서 이렇게 학회를 할 적에도 당시에 건설안전관리원 원장이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잠깐 했던 걸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건설안전특별법으로 개정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이 네 가지 조항이 상충되는 부분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도 건설기술진흥법에도 역시 이런 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이런 장비들, 예를 들어서 천공기, 높이가 10m 이상인 장비의 공사라든지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이런 것들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통합 작성 운영해서 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에 의해서
이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사고가 빈번한 장비는 이제 카고 크레인이 가장 카고 크레인은 그런데 건설 기기가 아니고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동차 운전면허 가지고 이 고소 작업대를 운전하는 이제 사람들이 개념이 조금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카고 크레인 사고가 현재로는 제일 사고 빈도가 높고, 그래서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여기에 포함되는 3가지 이 기종 외에도 카고 크레인이라든지 콘크리트 펌프 이런 장비를 사고 5대 위험 장비로 특별 지정을 해서 계속 교육이라든지 검사라든지 뭐 인정 제도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지정법에 의한 것을 이제 이 세부적인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능법에 나와 있는 이 장비 외에도 이것이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분도 이런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통합을 대처하는 방안이라든지 안전점검의 실시를 하거나 통합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많이 좀 혼란을 빚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무너짐, 그러니까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의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보강판 가로 열고 보강철판은 계산식에 의해 산출된다. 이것이 명문화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명문화만 되어 있지 이걸 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고, 다음은 이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사진으로 보면서 그래도 좀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제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전복 사고 났던 이슈에 언론에도 많이 발표가 됐던 부분이죠. 이 사진은 김제 백산면에서 전복된 항탕발기 사진이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중기 조종사들에게 반드시 일상 점검을 시켜라 라고 해서, 일상 점검을 시키라고 이렇게 이게 이 점검표를 주면 안전관리자가 다 해요.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아니고 운전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이걸 양을 너무 많이 주면은 또 대충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정도만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현장에 있는 그 조종사가 장비에 대해서 가장 잘 알죠. 잘 알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안전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사진처럼 항타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들림이나 이게 충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가서 보면은 뒤에 발전기 안전볼트가 제대로 고정볼트가 조여지지 않거나, 또 고정볼트를 조이고 나서도 이렇게 한번 감아주고, 2개를 감아줘서 몸체에 감아주고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겠죠.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면은 이제 항타항발기 조종사들은 대개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기 조종사의 안전의식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기능도라든지 조작이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긴 한데, 그거하고 겸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면을 뭐 지면이나 지반, 지형, 지질 이런 것들을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데, 장비의 그 작업을 하다 보면 이걸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점검을 해야 되고, 강풍이나 장비의 각도, 또 무게 중심의 변수를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서, 사실은 이거 하나 가지고도 1시간 30분 이상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그 항탕박의 그 헤드 시브를 조립하는데 8줄거리를 하도록 매뉴얼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현장에서 그 작업을 속도를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줄이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8줄거리를 다 걸어야 됩니다. 6줄거리를 하면은 속도가 빨라지는데 안전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도 제가 현장에서 늘 가면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뭐 덧붙이자면은 항타기의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와이어 감김 상태, 마모, 꺾임을 늘 점검을 해야 되고요. 조종사 교육, 일일 점검 일지, 신호수 배치, 복궁판 점검,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량 위주보다 안전 위주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 대부분의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현장에서 시키지 않더라도 이렇게 서둘러서 작업을 하고 빨리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습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가서 반드시 그날 작업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양을 그렇게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늘 얘기를 합니다. 이상으로 짧은 시간에 저의 소견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5분이 발제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 부회장님께서 지금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말씀을 제가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그게 많이 배우기도 했고 느끼기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건설기계안전위원회가 진짜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좀 제 개인적으로 바라고 싶은 거는 현재 이렇게 좀 진행되는 내용들이 잘 정리돼서 정리된 것들이 정부의 건의도 되고 제도로도 반영이 되고, 우리 이제 여기 건설기계안전위원회는 실무와 이론이 다 이렇게 다 조합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렇게 좀 구체적인 좀 제안이 좀 있어서 제가 아니면 회장님이 정부에 가서 이렇게 정부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좀 구체적인 제안이 돼서 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백업을 좀 해주면 더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더 크게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계속 하셔서 제도 개선할 사항, 여러 가지 정부에 요구할 사항들,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건설 기계 안전에 대한 기술 기준 등을 좀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은 법 제도들을 굉장히 분산되어 있잖아요, 그죠?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이협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우리 정부도 인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제안들, 그런 것들이 좀 잘 정리돼서 정부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좀 더 활동해 주시면 우리가 고생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큰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싶은 생각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5분들 너무 존경하고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를 이제 부회장님께서 잘 해주셨고요. 예, 실제로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다음 기회에 우리가 세미나를 또 한번 개최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